스카이어 스르프 타임즈 2023년 11월 15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남아있는 대로 내용이 적었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배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보가 아닌 퇴보나 마찬가지 엑셀 시트 재무제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제조 원가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진보가 아닌 퇴보다. 금감원의 공시 시스템이 그렇다고 비판을 좀 해보고 되겠습니다. 어저께 캡처한 내용인데요. XBRL이라는 비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금감원은 2023년 10월부터 정보 이용자의 재무제표 검색 및 조회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XBRL 비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동안에 잘하던 엑셀 시트는 왜 없애가지고 일일이 그걸 복사해서 가져와서 어떻게 작업을 하게 만드는 게 그게 개선인지 저는 의미를 모르겠어요. 다만 정기 공시 마감일에는 집중적으로 정기 보고서가 제출되고 있으므로 XBRL 비율은 우선 영문 데이터로 제공하고 추후 국문 데이터로도 변환하여 제공할 예정이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지역 난방공사를 오늘 제가 분석을 했는데 이렇게 그 분기보고서에 이렇게 비호를 누르면은 그게 화면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금방 나오게 되어 있는데 에, 이거를 또 복사해서 옮겨야 되는 거죠. 종전까지는 엑셀 시트를 병행해서 공시를 했는데 왜 그 기업들의 그 불편한 주제를 뭐 많이 풀어준다는 의미로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은 정보 이용자가 누구냐 이게요. 주주들이라든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면은 그 우리 그 계산하는 거는 엑셀 시트가 다 하는 거 아니냐. 음, 그래서 이거는 나는 퇴보라고 본다. 외관법에 의해 왜 제조원가는 공시하지 않게 했느냐. 금감원이 회계 투명성을 요구한다면 제조원가 공시를 부활시켜야 할 것이다. 어떤 국회의원도 정권이 바뀌어도 외관법을 개정해서 제조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엔 전혀 관심이 없는 무식한 놈들이 국회의원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 경제를 그렇게들 걱정하고 부정부패 없앤다 뭐 어쩌고 저쩌고들 지랄 발광들을 하면서 정작 그이 분식회계를 유혹하는 원가회계에 대해서는 연구해보는 전문 국회의원들이 없다는 얘기죠.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수준이 그럴 수밖에 없다. 자, 이 스루프 길은 참 외로운 길을 제가 왜 선택해서 가고 있는지 조금 권력이 있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접촉할 길은 없는지 뭐 그런 어떤 상상도 해보게 됩니다. 첫 장부터 너무 길었는데요. 한미, 북한 미사일 데이터 공유 강화. 이호진 코리아 타임즈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한미 남북 군사 합의 중단 긴밀한 협의 유지한다. 이 군사 합의가 2018년인가 그 문정권 때 9.19 합의인가 그거를 지칭하는 것 같아요. 한미 국방장관은 월요일 북한 미사일에 대한 미국의 조기경보 시스템 SEWS 자료를 공유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증대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한국의 방어태세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오스틴 그 국방장관하고 같이 내한한 이 참모진들하고 우리나라 그 신원식 국방장관이 악수하면서 인사하는 그런 순간이 돼 있네요. 역시 그 군인이라서 그런지 떡대도 좋고 일단 우리나라가 좀 상대적으로 작게 보이죠. 일단 그 군인은 오스틴도 그렇고 일단은 옛날에 그 전두환 씨만 하더라도 나름 그 떡대가 있었어요.
이런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배도 이 정도는 안 나온 거죠. 군인이 배 나오면은 이제 잘린다며요, 미국에서는. 그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이 코리아 타임즈라고 영문판입니다. 그리고 요런 그 사진 찍은 내용이 있고요. 주다겸 기자가 코리아 헤럴드에서 또한 이 한미 북위협 고조 속에 억제 전략 수정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일반 대중 매체에서는 왜 뉴스 헤드라인에 안 띄우는지 모르겠어요. 이 국가 안보에 중요한 건데 뭐 다른 게 더 중요한 게 있나? 혹은 어느 날 뭐 남원이 무슨 사기 사건 있다이나 얘기하고들 자빠진 언론인데 그나마 그래도 영문자 이 언론에서 이렇게 해내고 있습니다. SCM이라고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이라고 그래서 안보 협의 회다 뭐 회의다 이렇게 하는데 컨설팅이라는 거니까 이게 좀 이런데도 국문 번역은 안보 협의 뭐 이렇게 하거든요. 협의한다는 거. 어쨌든 지금 9.19 이 합의를 지금 폐기하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끝나고서 한미 안보 협의 회의 컨설터티브 미팅을 협의 회의라고 국내에서는 쓰고 있네요. 네. 그래서 국내 국문에는 조선일보가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군 올가맨 9.19 남북합의 일부 효력 정지 결론 해가지고 노석조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정찰기 활동 사격 훈련 등 제약, 북 도발 징후 사전 파악 힘들어 해가지고 쭉 이 설명을 했어요. 해상 완충 구역은 북한이 지난 5년간 해안포 사격, 포문 개방 등으로 3,600여 회 위반의 유명 매실에 무실해졌다. 그러니까 북한한테만 길을 열어주고 우리는 허당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옛날 이 합의문 해가지고 평양에 가서 박수 치고 있는 장면인데 문재인 이 아저씨는 뭐가 그렇게 즐거운 건지 이게 허수아비 국방장관 했던 이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요즘에 이 뭔가 재판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를 좀 받고 있다고 그러죠. 이게 얼굴이 그렇게 행복한 얼굴은 아닙니다. 문재인 아저씨만 행복한 얼굴이고 뭐 김정은이는 덤덤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 어린 이 북한의 지도자하고 상대를 하면서 자관 지금 번복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했던 것들이 우리 국방 안보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일 언론 한국은 끝났다. 경제 회복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상. 자, 국민일보가 먼저 선수를 쳐서 보도를 했는데 또 김명일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또 거의 제목이 똑같이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이 중국 차이나가 피크 차이나라고 하지만 자기 분수를 모르고 짓거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일본 언론이 얘기했다는 거죠. 한국은 앞으로 급속히 약해질 것이라고 했다. 아, 그러면서 골드만삭스를 인용했는데 한국은 G9 세계 9대 강대국에 드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한국의 성장기는 끝났다고 골드만삭스가 얘기를 했다. 10위 안에 못 들어오게 한다는 얘기예요. 골드만삭스가. 일본은 이제 잃어버린 30년 지나서 이제 디프레이션은 끝났다. 이제 자기네들도 인플레이션 시대로 간다. 이렇게 이제 뉴스를 내고 있군요. 저 같은 일개 소시민인 나도 스르프 타임즈를 통해 한국 저성장 구조는 뉴노멀이라고 줄곧 언급을 해왔는데
굳이 일개 일본 언론을 들어 보도해야 하냐? 요 뭐니 완이 되는 거죠. 한국이 디프레이션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언론 기자들은, 경제 기자들은 그런 쪽으로 취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내고 싶네요. 이게 그 서울 스퀘어 옥상이라고 그러면은 옛날 구 대우 빌딩인 것 같아요. 서울역 앞에 이게 이제 옛날 사용하던 이 서울역 예, 관사는 서울역은 이 박물관으로 뭐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요즘은 이제 다 그 새로 진 여길 통해 가지고 이게 롯데모 또 점도 여기 들어와 있고 하죠. 여기서 바라보면은 이 서울의 동쪽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이렇게 다양한 방면에서 이렇게 그 다리는 그 시민들이 걸어가는 그 장소로 박원순 때 만들었죠. 이젠 차는 안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 것이 이게 약해졌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윤리강령을 채택하고 있지만 강제 수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마크 셔면 AP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대법원 그 판사들이 그 호화스러운 여행과 공개되지 않은 부유한 기부자들의 선물에 대한 비난이 요즘 되고 있다. 그래서 첫 윤리강령을 채택했지만 집행수단이 부족하다는 내용입니다. 9명이죠. 그 미국같이 큰 나라 대법원이 9명밖에 되질 않습니다. 보면은 흑인이 2명 들어가 있네요. 가운데 아니 앞에 앉아서 찍으신 분들은 좀 고참 대법원인 것 같고 뒤에 서 계신 분들이 좀 젊으신 분들이 새로 임명된 요 왼쪽 그 대법원 판사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기 전에 부랴부랴 공화당 어, 측 인사를 대법원 판사에 임명을 했다는 거죠. 9명 중에서 뭐 5명인가가 공화당 쪽을 지지하고 4명인가가 민주당 쪽이다 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되기 전에 안전을 좀 꼽아놨다. 대법원 판사들도 정치 성향이 있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법원의 새 임기가 시작되기 직전인 10월 2일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법원에 대한 대중의 신뢰와 승인이 사상 최저치를 맴돌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법원 얘기입니다. 향은 받지 말라. 이런 얘기죠. 네. KBS 사장 4가지 공정성 훼손 보도 사과 임원급여 30% 삭감하겠다. 이영광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불공정한 보도가 검언유착 오보, 오세훈 생태탕 사건, 김만배 녹취록, 윤지호 허위 주장을 꼽았다. 4가지 사례로 박민신 KBS 사장이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사장과 임원 임금의 30%를 삭감하고 직원들의 명예퇴직을 활성화하겠다. 좌경화된 언론인 쫓아내겠다. 직선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런 얘기 같습니다. 취임 이튿날 이런 퍼포먼스를 벌였는데 이 취임 사장 빼고 나머지 애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일본식 아니에요. 이게 외색입니다. 이거 외색.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되느냐. 일본 애들은 허구한 날 이런 퍼포먼스를 많이 하죠. 아니 뭐 그렇게까지 뭐 반의를 하고 외색이다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왜 따라 하는지 몰라. 그 한국 같으면은 무릎 꿇고 절을 해야지 절을.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았느냐. 응? 무릎 꿇고 절을 해야지. 석고대죄 한다고 그러면은 꿇어 앉아야지. 꿇어 앉아가지고 사과를 해야지. 이게 무슨 개똥 같은 퍼포먼스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그런데 KBS 사장이 취임 당일에 메인 뉴스 간판 다 교체했다. 앵커들 다 갈아치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물갈이 된 사장이 과거의 일을 사과한다?
물러난 놈이 사과를 해야지. 신임 사장이 했을 때 이런 거 공정성 회사 보도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는 책임 없는데 자기가 왜 사과를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되네. 그러니까 사장이 사과하니까 그 밑에 있던 그 똘마니들 니들 GM마 아니면 여기 명예퇴직을 활성화하겠다는 얘기는 수 틀리면 자를 거야 라고 압박을 주는 행보인 것 같습니다. 현대 디트로이트 3사와 자동차 노조 승소 후 혼다 도요타 임금 인상에 동참했다. 탐 크리셔 AP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어쨌든 UAW 유나이티드 아메리칸 그거죠. 그러니까 미국 그 자동차 노조인데 요걸 약어로 유아 웰컴의 약자라고 해서 쭉 소개하는 것은 이제 그 빅리를 넘어서 외국계 기업들한테도 또 테슬라한테도 무노조 있는 기업들한테 계속 그 자기 지배력을 확대해가는 과정에 잘못하면 노조 들면 안 되니까 이렇게 그 임금 인상을 또 하게 됐다. 그런데 이제 도요다가 시간당 34.8달러면은 한 4만 원 되겠죠? 4만 원. 그러면 8시간 일한다. 48이 32. 일당 30만 원. 괜찮은 것 같네요. 자만 호세 무노즈 현대 최고 운영 책임자 CEO가 현대차는 경쟁력 있는 임금과 업계 동료들의 상응하는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답니다. 연이어서 혼다 유아 웰컴 대승 후 자동차 노조 11% 인상을 했다. 자동차 노동자를 LA타임즈가 이것은 보도를 했는데요. 혼다는 업계 내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총 보상 패키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 회사의 인사부서는 오하이오, 인디애나 및 조지아를 포함한 지역에 대한 메모를 썼습니다. 2024년 1월 8일 월요일부터 임금 진행 관계자들은 11%의 기본 임금 인상을 받게 됩니다라고 혼다가 또 임금을 인상했다 하는 얘기를 소개하고 있네요. 이게 이 혼다 공장인 것 같습니다. 애너하임의 혼다 센터, 애너하임이라는 게 어딘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스라엘군 하마스에 맞서 작전 중인 가자 최대 병원 습격했다. 요거 가지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병원을 습격할 수 있냐 하는데 병원 자체를 방패막이로 쓰고 그 병원 지하로 터널을 만들었기 때문에 공격을 하니까 대피해라 하는 얘기는 했었다는 그런 얘기 같고요. 바이든이 가자 인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힘내라 우리가 간다 해가지고 이거는 제목만 죄송합니다 가져왔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은 중국에 적어도 1조 1천억 달러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채무는 갚아야 합니다. 시몬 메카시 CNN인데 CNN이 조금 레프트한 쪽이죠. 레프트가 이쪽이죠. 레프트한 쪽의 언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이 중자가 빠졌네. 중국이 지난 20년 동안 나누어준 수천 건의 대출 중 절반 이상이 많은 대출 기관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해준 중국은행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수년 동안 중국 정부는 중국 지도자 시진핑이 10년 전 올 가을에 시작한 그의 대표적인 1대1로 구상으로 낙인 찍은 노력 아래 가난한 국가들의 걸친 사회 기반 시설에 자금을 대는 것을 목표로 재정을 절감했습니다. 이 친구가 뭔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네. 재정을 탕진했다. 국고를 탕진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부채는 고금리 국내 통화의 어려움, 세계 경제 둔화라는 새롭고 어려운 금융 환경 속에서 만기가 지금 도래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까지 AID 데이터의 전무이사이자 보고서 작성자인 브래드 팍은 이제 이야기가 바뀌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중국은 세계 최대의 공식 채권국이었고 이제 우리는 세계 최대의 공식 채권 추진국으로서 중국에 관한 것이 전환점에 와 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제 돈을 받으려고 아웅다웅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AID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전반적인 자금 지원 약속은 팬데믹이 시작될 때 감소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이제 기한이 도래해가지고 덜 비싼 부채를 더 비싼 부채로 바꿀 위험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렇게 되는데 중국을 조금 우호적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개발도상국이 빚을 못 갚는 문제보다도 중국이 돈을 못 받는 것이 국고 및 금융 부실화된 측면이 더 강조되어야 되지 않겠냐. 중국의 시진핑의 일대일로는 실패다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 대출 기관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채권을 추심하려고 지금 중국이 노력 중인데 안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그 2조 말에 우리 국민들이 나서가지고 국채 보상 운동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IMF 때도 그이 금모으기 운동 우리는 그런 걸 했습니다만은 개발도상국 애들이 그런 거를 할 수가 없고 왜 그 돈을 빌려가지고 뭐 돈을 못 갚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이 유튜브에서 방송하는 그런 그 유튜버가 있습니다. 여기 이 스피카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 중국을 가난하게 만드나 1대1로 밑빠진 독이라고 해서 쭉 제가 편집을 해 봤습니다. 시진핑의 1대1로는 중국의 패권 장악 수달이라는 시각인데 기억자가 탈락됐네요. 죄송합니다. 지배적이다. 1대1로 사업 프로세스 예로 설명을 해가지고 한마디로 돈을 빌려주고 우리나라가 경부고속도로 진다면 우리나라 건설사, 현대건설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일본 차관을 들여다가 저리로 해서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발전하게 하는데 중국이 돈 꺼주고 중국 애들이 와서 공사를 하고 그러면 중국 기업한테 돈을 줘야 되잖아요. 마진도 왕창 폭리를 취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빚만 늘어난다 이게요. 왜 그런 중국하고 협의를 했는지 그 정치하는 애들이 문제인데 분명히 중국이 뇌물을 썼을 겁니다. 뭔가 그 뒷돈이 생기지 않는 한 그런 저개발 국가에서 그런 인프라 그 1대1로를 덜컹덜컹 계약을 하는 데는 그 겉으로 나타난 안 보이는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독일이나 일본은 해외 차관을 줄 때 1.1% 정도 이자에 평균 한 28년 상환기간인데 중국 1대1로의 경우에는 4.2% 고금리에 상환기간도 10년 미만이다. 언제 경제 발전해서 언제 그 돈을 갚았냐? 그러니까 못 받을 거 뻔히 알고 한 거냐? 이런 거죠. 1대1로는 폭만 프로젝트 가능성이 있다. 국고를 탕진한 꼴이나 마찬가지다. 돈을 못 받는다면은 중국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손해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친유국가 파키스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 CNN이 보고한 대로 더 고금리 부채로 바꾸자. 그러면 이자는 갚아 나가야 되는데 이자도 못 갚겠다. 그렇게 되면은 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중국은 현재 부동산 폭락, 다국적 기업들의 도산, 디프레이션 등 결국 힘들어지는 것은 중국 인민들이다. 2020년 5월 당시 리거창 총리는 월 소득
140달러 20만 원 이하의 중국인이 6억 명에 이른다고 실토를 했다. 리거창 지수라는 것도 그래서 그때 발표가 됐죠. 중국의 모든 부가 대도시와 제조업 등에 집중되어 있고 농촌에 그 빈곤한 인구들이 6억 명 이상 살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왜 이런 실패가 되는 의문점은 하나로 귀결이 된다. 마오쩌둥과 시진핑의 유사점으로 해서 이 음모론으로 현재 치부는 되고 있는 겁니다만은 모 대통령이 대학교가 그 미국 이 미국이 세운 그 학교가 아, 예일 대학이 세운 중국의 대학교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 포섭이 돼서 OSS가 중국 공산당한테 밀어주고, 왜냐면은 국민당이 이기면은 바로 이 미국의 경쟁 국가가 될 거니까 오히려 공산당이 집권해가지고 농촌 기업으로 남아라, 농촌 농업 국가로 요런 엑스맨 역할을 했다고 하는 설들을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것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제 그런 그 무리한 가정들은 잘못하면은 음모론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그 설득력이 있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오쩌둥이 대약진 운동과 문화 대혁명을 통해서 중국 경제를 후퇴했는데, 한 예를 들어서 쥐잡기 운동 해가지고 오히려 흉년이 들어서 수천만이 굶어 죽었다. 음, 그런 얘기도 있죠. 또 새를 잡았나요? 뭐 자관 새잡기 운동도 했나? 어떻게 했나? 자관 뭐 모택동 젊었을 때 얘기고, 딱 요 젊었을 때 주은래 그 옛날 주은래 총리였다고 그러죠. 다 그 보면은 이게 그 공산당 하는 사람들이 다 그 지식인들이 출발을 했던 것은 맞습니다. 어쩌면 서방 세계의 눈에 시진핑보다 더 위협이 되는 인물은 리거창일 수 있다. 라고 가능성, 이것도 가정이죠. 만약 서방 세계 입장에서 시진핑과 리거창 둘 중에 한 명을 제거한다면 누구를 했겠느냐? 리거창을 더 위험 인물로 봤다. 시진핑이가 지금 국고를 탕진하고 뭐 자관 힘들게 되는 게 사실 엑스맨 같은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음모론에 들어가죠. 아직까지 객관적인 증거가 그렇게 마땅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송을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가정이 너무 많은 것 같고 가정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는 완벽하기는 어렵다 하는 게 이제 그 제 견해입니다. 그러나 여러 그 증거나 사진들 이런 게 보면은 미국 그 OSS 대원들이 중국 모태통하고 같이 사진 찍은 것도 많이 역사적으로 있고, 조사를 해 보면은 그래서 또 소련이 일국으로 공산국가가 만드는 것도 그렇고, 지들끼리 또 견제하게 만들기 위해서도 마오쩌둥을 지원했었다. 그리고 그 지난 얘기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만주에서 저희 그 선대가 만주의 그 적국 뿌리 흐르는 땅으로 이주했다가 1948년에 남하를 했는데, 그때 그 돌아가신 모친께서 나중에 하는 얘기를 보면은 국민당 애들이 지나갈 때는 무서워서 벌벌 떨었는데 공산당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으면 오히려 안심했다. 그러니까 약탈을 안 했다 그런 얘기예요. 공산당은 그 인민의 그 이 지원을 받아야 성공을 하니까. 그러니까 국민당은 뭐 미국이 저기 공산당을 지원했기 때문에 그 말하자면은 국공내전에서 국민당이 이 패해가지고 타이안으로 도망가게 된 것은 결국은 인민한테 인심을 얻기 위해서
공산당은 약탈 같은 건 안 했다 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산당이 중국을 장악하게 되고 지금까지 왔었고, 어, 그 키신저 백세웅이 좀 풀기 위해서 그때부터 경제가 급격하게 발전했는데, 시진핑은 어찌 보면은 좀 어, 뭐 패권 국가가 되겠다고 겉으로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지 몰라도 어찌 보면은 리거창이 더 위험한 인물 아니었겠느냐. 서방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왜 갑자기 죽었냐. 휴가 중에 이런 것들이 좀 의문점으로 남는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이상 음, 조금 늦었습니다만은 11월 15일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